선배님, 신분증 제시해 주세요. 제게 보여주신 그대로 집행하겠습니다. 그게 25년 교통경찰 오태식. 규칙은 규칙이라며 단 한 번도 예외를 두지 않았던 그가 아들. 학원 픽업 때문에 5분만 황색 실선에 주차했다가 자신이 가르친 후배에게 적발된다. 소문은 인터넷에 퍼지고 과거 그에게 단속당했던 시민들이 찾아온다. 내부 감찰까지 시작된 상황. 과연 원칙만을 외치던 그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사연 곧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저는 오태식입니다. 올해 51살 교통경찰로 일한 지 25년째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융통성 없다고 말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게는 단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규칙은 규칙이라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시내 중심가 편의점이 즐비한 이 거리는 제가 담당하는 구역 중에서도 가장 단속이 잦은 곳이죠. 황색 실선이 그어진 도로변에는 항상 차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5분만, 10분만이라는 변명과 함께요. 오후 3시쯤이었을 겁니다. 검은색 SUV 한 대가 편의점 앞 황색 실선 위에 당당하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단속 기기를 꺼냈습니다. 25년 동안 수없이 반복한 일상이었죠. 손에 익은 동작으로 차량을 촬영하고 시스템에 입력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편의점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 2개가 들려 있었고요. 한 봉지에는 음료수가, 다른 봉지에는 과자와 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5분만 세운 건데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아마 아이들 간식을 급히 사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여기는 황색 실선 구역입니다.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에요. 표지판도 3군데나 있고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미 과태료 처리는 시작되었고 시스템의 입력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제 손은 이미 확인 버튼을 누르고 있었죠. 알아요, 아는데요. 그래도 정말 급했어요. 제가 아이 둘을 키우는데 학원 끝나고 배고파할까봐 급하게 들른 거예요. 진짜 5분도 안 걸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에 애원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수천 번도 넘게 들어본 말이었습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급한 사정이 있다고 말하죠. 병원에 가야 한다. 화장실이 급하다. 노인을 모시고 있다. 저는 그 모든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규칙은 규칙입니다. 급한 일이 있으시면 골목 안쪽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셔야죠. 여기서 50m만 들어가면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며 과태료 고지서를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8만 원.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에 들린 비닐봉지가 바들바들 떨렸죠. 이게 말이 됩니까? 5분 때문에 8만 원이라니. 경찰은 서민 편이 아니네요. 아이들 과자값보다 비싸잖아요. 남자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주변 행인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민이든 부자든
급한 사정이 있든 없든 규칙 앞에서는 모두 똑같습니다. 그게 제가 25년간 지켜온 원칙이었죠. 불만 있으시면 이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고지서 뒷면에 나와 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저를 노려보다가 결국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며 창문을 내리더니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죠. 경찰님도 언젠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해보시길 바래요. 그 말이 왠지 가슴에 걸렸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차가 떠나고 저는 다음 단속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바로 그때 무전기에서 후배 김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배님, 오늘 단속 건수 어떻게 되세요? 8건. 너는?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직 4건밖에 못했어요. 선배님처럼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자꾸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요. 아까 할머니가 잠깐 은행 다녀온다고 하셔서 그냥 보내드렸거든요. 준호는 제가 3년 전부터 가르친 후배입니다. 성실하고 착하지만 너무 감정적인 게 단점이죠. 규칙보다 사람의 사정을 먼저 봅니다. 준호야, 우리 일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야. 할머니든 누구든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모든 사람이 자기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공평하게 해야 돼. 저는 무전기 너머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단호하지만 다정하게요. 알겠습니다, 선배님. 선배님처럼 하겠습니다. 선배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준호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죠. 저는 가끔 준호 같은 후배들이 저를 보고 배운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오후, 저는 제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오늘도 12건의 과태료를 발부했죠. 누군가는 저를 냉혈한이라 부를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법은 공평해야 하니까요. 퇴근 시간이 되어 차에 올라타니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저녁은 뭐 먹고 싶어요? 제육볶음 해줄까요? 아내의 다정한 목소리가 하루의 피로를 녹여주었습니다. 좋지. 당신이 해주는 건 다 맛있으니까. 곧 들어갈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문득 아까 그 남자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경찰님도 언젠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해보시길 바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항상 규칙을 지키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원칙을 지킨 하루에 만족하며 잠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원칙이 저를 가장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넣게 될 거라는 거요. 주말이 밝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었죠.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데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주말 오후였습니다. 그때 아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 급한 일 생겼어요. 제 친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가야 해요. 아내가 황급히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죠. 그래, 빨리 가봐. 조심해서 가고. 저는 일어나 아내를 배웅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민수학원 끝나는 시간이 4시예요. 데리러 가줄 수 있죠? 아, 그래.
걱정 마. 내가 데리러 갈게.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고등학생인 아들 민수는 주말에도 학원에 갑니다. 수학학원이 4시에 끝나죠. 아내가 급히 나간 뒤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아직 2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조금 더 쉬다가 가도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3시 50분이었어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10분 안에 학원에 도착해야 했죠. 저는 황급히 차 키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주말 오후라 차가 많지 않아 다행이었어요. 엑셀을 밟으며 학원가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졌죠. 민수 학원 앞에 도착한 것은 4시 5분이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민수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주차할 곳을 찾았지만 학원가는 주말에도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학원 건물 앞 도로를 천천히 지나가며 주차 공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빈자리가 없었어요. 골목 안쪽 유료 주차장까지 가려면 200m는 더 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민수가 더 기다려야 하죠. 바로 그때 보였습니다. 학원 건물 바로 앞 황색 실선 구역. 제가 평소에 가장 자주 단속하는 그 구역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차를 천천히 몰며 생각했습니다. 주차장까지 가자니 민수가 기다리고 여기 세우자니 제 양심이 불편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웠죠. 이번 한 번만. 5분이면 돼. 민수만 데리고 바로 나오면 되잖아. 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안 돼. 여기는 황색 실선이야. 너는 교통경찰이잖아. 매일 단속하는 곳인데. 다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지 못하고 학원 앞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했어요. 민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더운 날씨에 밖에서 기다리는 아들. 저는 유턴을 했습니다. 다시 학원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순찰차는 보이지 않았어요. 토요일 오후라 단속도 뜸한 시간대였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5분만, 정말 5분만, 민수만 데리고 바로 나온다. 아무도 못 봐. 괜찮아. 저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차를 황색 비선 위에 세웠습니다. 엔진을 끈 순간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25년 교통경찰 생활에서 처음으로 규칙을 어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학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3층에 민수 학원이 있었죠. 저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행인 몇 명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제 차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빨리 갔다 와야 해. 5분만. 저는 중얼거리며 건물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발을 끌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뒤에 차가 있다는 생각에 계속 신경이 쓰였죠. 혹시 단속반이 지나가면 어쩌지? 혹시 견인 차량이 오면 어쩌지? 3층에 도착해 학원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 모습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늦었어요? 한 10분 기다렸는데. 미안. 깜빡 졸았어. 빨리 가자. 저는 민수를 재촉했습니다. 민수는 친구들에게 인사하고 가방을 챙겼죠.
그 시간조차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급해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야, 집 가서 해. 빨리 가자. 아빠 급해. 저는 민수 손을 잡고 서둘러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층수가 내려가는 것도 너무 느렸습니다. 1층에 도착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제 차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그대로 있었어요. 견인되지도 않았고 딱지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휴, 다행이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와 함께 차로 걸어가는데 등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뒤를 돌아보니 순찰차 한 대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거 경찰차 아니에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가 보다.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죠. 순찰차는 다행히 저희 옆을 지나쳐 갔습니다. 단속을 나온 게 아니었나 봅니다. 저는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학원 앞을 떠나 큰 길로 나오는 순간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죠. 집으로 가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방금 제가 한 행동, 25년간 단속해온 바로 그 행동을 제가 했다는 사실, 제 원칙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학원을 빠져나온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민수와 함께 계단을 내려오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요. 1층 출구를 나서는데 밖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아까와는 뭔가 달랐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죠.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광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제 차 바로 뒤에 순찰차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 한 명이 제 차 앞에서 단속 기기를 들고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는 작게 신음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25년 교통경찰 생활에서 수없이 봐온 장면이었죠. 하지만 그 대상이 제 차라니.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 경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체격, 익숙한 걸음걸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빠, 저 사람 누구예요? 아빠 차에 딱지 떼고 있는데. 민수가 제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경찰이 천천히 몸을 돌렸기 때문이죠. 제 얼굴과 그의 얼굴이 마주쳤습니다. 김준호. 제 후배였습니다. 선배님.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단속 기기가 떨렸어요. 그는 제 차를 보고 저를 보고 다시 차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준호야.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입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준호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 차가 선배님 차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마치 악몽을 꾸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저는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25년간 수없이 들어온 변명, 제가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변명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민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도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상황을 이해한 모양이었습니다. 선배님, 여기는 선배님이 가장 강조하시던 구역인데요. 황색 실선이라고, 절대 예외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당혹스러움이 섞여 있었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는데. 민수 학원 끝나는 시간에 늦어서 주차장까지 가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정말 5분만 세우려고 했어. 저는 계속 변명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제 입에서 나올 때마다 부끄러웠어요. 바로 어제까지 제가 들어주지 않았던, 제가 무시했던 그 말들이었으니까요. 5분만. 준호가 제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더니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제 제가 단속한 아저씨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5분만 세웠다고. 저는 선배님 말씀대로 과태료 발부했습니다. 규칙은 규칙이라고요. 준호의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이거 취소할 수 있지. 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시스템에 입력됐어요. 취소가 안 돼요. 선배님도 아시잖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그 냉정함이 저를 더 아프게 했죠. 제가 그에게 가르쳤던 바로 그 원칙이었으니까요. 얼마예요? 과태료가.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8만 원입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제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에서 실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땅을 뚫어지게 쳐다봤고 준호는 단속기기만 만지작거렸어요. 민수는 불편한 표정으로 발만 구르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배님이 항상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규칙은 규칙이라고. 예외를 두면 끝이 없다고. 저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선배님을 존경했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졌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변명을 하면 할수록 제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았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준호가 공식적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순찰차로 돌아갔어요. 시동을 걸고 천천히 떠나는 순찰차를 보면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빠, 우리 가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키를 꽂는 것도 힘들었어요. 백미러로 뒤를 보니 준호의 순찰차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입을 열 수 없었죠. 제 머릿속에는 준호의 표정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실망, 당혹스러움, 그리고 배신감. 제가 그동안 단속했던 수많은 시민들도 저를 그렇게 봤을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를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이틀 내내 토요일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요. 아내는 토요일 저녁에 제게서 사실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경찰서에 도착한 시간은 8시 30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한 거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동료 최 형사가 저를 봤습니다. 오 형사. 일찍 왔네. 그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시선이었죠. 네, 일이 좀 있어서요. 저는 대충 대답하고 제 자리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데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었어. 오 형사가 주말에 자기가 단속하는 구역에서 걸렸대. 누구한테? 설마 후배한테? 응, 김순경한테. 딱지 떼었대.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9시가 되자 준호가 출근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자마자 일어나려 했어요. 인사라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준호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자기 자리로 가더니 아예 뒤돌아 앉았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3년 동안 형제처럼 지낸 후배가 저를 피하다니. 제 잘못이었죠. 모두 제 잘못이었습니다. 10시쯤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민원 전화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받았습니다. 네, 교통과 오태식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저 지난주 목요일에 오 형사님한테 단속당한 사람인데요. 정말 억울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보세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택시 기사입니다. 그날 손님이 급하게 화장실 가신다고 해서 편의점 앞에 잠깐, 정말 3분만 세웠어요. 그런데 형사님이 8만 원짜리 딱지를 떼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사정했는데도요. 남자의 목소리에 울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황색 실선은 예외 없이. 저는 습관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제 말을 끊었어요. 예외 없이요. 그런데 형사님은 토요일에 똑같은 짓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 친구가 봤어요. 형사님이 학원 앞 황색 실선에 주차하고 딱지 떼이는 거요.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8만 원이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규칙을 어긴 건 맞으니까요. 하지만 경찰님도 하시면서 왜 저만 안 된다고 하신 겁니까? 그게 공평합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다른 변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의 신청하겠습니다. 형사님 같은 사람한테 단속당하고 싶지 않아요. 남자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귀에 댄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준호와 함께 구내식당에 가곤 했는데 오늘은 준호가 다른 동료들과 먼저 나가버렸어요.
저는 혼자 늦게 식당에 갔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국을 떠먹는데 목이 메었어요. 주변 테이블에서 동료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 속에 끼지 못했습니다. 오후에도 전화가 몇 통 더 왔습니다. 모두 제게 단속당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인터넷에 글이 올라간 모양이었습니다. 25년 경력 교통경찰, 본인도 불법 주정차. 이런 제목으로요. 세 번째 전화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상대방은 60대 할머니였어요. 형사님, 저 기억하세요. 작년 가을에 병원 앞에서 단속하셨잖아요. 제가 남편 모시고 병원 간다고 5분만 세웠다고 했는데 형사님이 규칙은 규칙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억울했어요. 남편이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데 주차장에서 휠체어 끌고 오기 힘들어서 병원 앞에 잠깐 세운 거였거든요. 그런데 형사님도 급한 일 있으면 그러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말이 없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형사님도 사람이시구나. 저는 형사님을 원망했는데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누구나 급할 때는 그럴 수 있죠. 할머니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원망보다 이해가, 비난보다 용서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며 준호를 봤어요. 그는 여전히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주차장으로 가는 길,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원칙이라는 명분으로 얼마나 냉정했는지, 그들도 모두 저처럼 급한 사정이 있었을 텐데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25년간 자신 있게 일해온 교통경찰 오태식. 그 자신감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단속 업무를 나갔어요. 시내 중심가, 제가 매일 순찰하는 구역이었죠.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내내 받았던 민원 전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저는 편의점 앞 황색 실선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한 대의 승용차가 불법 주정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단속 기기를 꺼내 들었죠. 그때 편의점에서 4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그러더니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오태식 형사님 맞으세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맞네. 인터넷에 올라온 그 경찰관이시네요. 남자가 휴대폰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제 사진이 있었어요. 토요일 학원 앞에서 준호와 마주쳤을 때 누군가 찍은 것 같았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엄격하기로 유명한 교통경찰, 본인도 불법 주정차 걸려 조회수가 6천이 넘었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단속 기기가 무거워졌어요. 형사님, 저도 8만 원 내겠습니다. 근데 이제 형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실 수 있어요. 형사님도 똑같이 하시잖아요. 남자는 비웃듯이 말하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떠나는 차를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무전기를 통해 사무실로 복귀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과장님이 부르신다고 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서로 돌아가는 길, 저는 휴대폰으로 그 글을 찾아봤습니다. 댓글이 200개가 넘었어요. 대부분 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죠. 경찰이 솔선수범을 해야지. 이러니까 국민이 경찰을 신뢰 못하지. 나도 이 사람한테 단속당했는데 정말 융통성 없더라. 저는 더 이상 보지 못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과장실에 도착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과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책상 위에는 출력된 인터넷 글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 형사, 이게 뭔가? 과장님이 그 종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가 2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건 안다네. 그런데 이건 심각해. 벌써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어. 취재하고 싶다고. 과장님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방심했습니다. 저는 계속 사과했어요. 과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부 감찰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위반을 했으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언론에까지 나가면 더 커질 거고. 제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내부 감찰이라니. 25년 경력에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일단 한동안 단속 업무는 빼고 내근만 하게. 상황을 지켜보자고. 과장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과장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준호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 눈을 피하려 했지만 저는 그를 불러 세웠어요. 준호야, 잠깐만. 네, 선배님. 준호가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였죠. 적을 말인데 누가 올린 건지 아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뭐가? 제가 동료들한테 얘기했어요. 토요일 일을. 그냥 너무 충격이어서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퍼진 것 같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화가 나야 했지만 화가 나지 않았어요. 준호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선배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입을 조심했어야 했는데. 준호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오히려 그날 원칙대로 해준 거 고마워.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오후 2시쯤 경찰서 민원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기자가 와서 저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과장님께 보고했습니다. 만나지 마. 말 한마디가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어. 홍보실에서 처리하도록 하지. 과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앉았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쳐다봤죠.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다 지나갈 거예요. 아내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밥맛이 없었어요. 민수가 방에서 나와 저를 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복잡했어요. 아빠, 학교에서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인터넷에 나온 경찰관이 우리 아빠냐고. 민수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했니? 그냥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아빠, 진짜 괜찮아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잘못한 거니까 책임질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25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단 5분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잘못이었죠. 제가 스스로 무너뜨린 겁니다. 규칙을 어긴 것보다 더 큰 잘못은 제 위선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이번 주에 일어난 일들로 가득했죠.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민수는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가 빨리 지나가길 바랐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저녁 8시. 누가 이 시간에 찾아올까 싶었죠. 현관문을 열자 50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 형사님 맞으시죠?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저 작년 가을에 형사님한테 단속받은 택시 기사입니다. 기억 안 나시겠지만요. 남자의 말에 제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작년 10월쯤이었을 겁니다. 병원 앞에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했었죠. 그때 이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 네. 기억나네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항의하러 온 걸까 생각했어요.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남자는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형사님, 제 말 기억하세요. 제가 그날 손님이 응급 환자라고 했잖아요. 병원 응급실 앞에 잠깐만 세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났어요. 그날 그 남자는 필사적으로 사정했었죠. 손님이 심장 통증을 호소하셔서 빨리 응급실로 데려가야 했어요. 주차장까지 가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응급실 바로 앞에 3분만 세웠습니다. 근데 형사님이 오셔서 과태료를 발부하셨죠.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저는 8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어요. 사람 목숨이 급한데 규칙만 따지시는 게 속상했어요. 제가 그렇게 사정했는데도 형사님은 그러셨잖아요. 규칙은 규칙이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났어요. 저는 그날 단호하게 말했었죠. 응급 환자라면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고, 택시로 응급실에 오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그런데 인터넷에서 형사님 기사를 봤어요. 형사님도 급한 일이 있어서 5분만 세우셨다고요. 아드님 학원 픽업 때문에요. 남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형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형사님도 사람이시구나. 남자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냉정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사과받으러 온 건 아니에요. 그냥 형사님도 이제 아실 것 같아서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사연이 있다는 거요. 저는 1년 동안 형사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해가 돼요. 남자는 일어서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힘내세요, 형사님. 저는 형사님을 용서합니다. 남자가 떠나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어요. 모두 제가 단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제 연락처를 찾아낸 모양이었죠. 첫 번째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형사님, 저 2년 전에 형사님한테 단속받은 사람입니다. 출산 예정일 이틀 전이었어요. 산부인과 앞에 차를 세우고 진료받으러 들어갔다가 나오니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배가 불러서 걷기 힘들었는데 말이죠. 그때는 정말 억울했어요. 근데 이제 형사님도 급한 일이 있으셨다니 조금 이해가 가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기억이 났어요. 배가 많이 나온 젊은 여성이었죠. 저는 그때 임신부라고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형사님, 3년 전 겨울에 저희 어머니가 형사님한테 단속받았어요. 노모를 모시고 병원 가던 길이었대요. 어머니가 80이 넘으셔서 걷기 힘드신데 병원 입구 앞에 잠깐 세웠다고 했죠. 그때 우리 어머니가 울면서 집에 오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형사님도 아드님 때문에 그러셨다니 이제는 화가 안 나네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메시지도 비슷했습니다. 모두 자신들의 사연을 이야기했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잠깐만 세운 거였다고.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단속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그들도 모두 저처럼 5분의 사연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규칙은 규칙이라고 말하며 저는 그들의 사정을 외면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상황에 놓이니 비로소 이해가 됐습니다. 그들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지 저처럼 급했던 거죠.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저는 그 균형을 잃었던 거예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저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제 안에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5분이라는 시간이 제게 준 교훈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지만 제게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오늘은 내부 감찰팀과의 면담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8시에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온 거죠. 회의실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과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과장님과 감찰팀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앉게. 과장님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천천히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 형사, 이번 건에 대해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했네. 자네 25년 경력은 인정하지만 공무원이 직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건 문제가 있어. 감찰팀 김경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징계 수위를 검토 중입니다. 다른 감찰팀 박경정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렇게 끌고 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사직하겠습니다. 저는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직서였어요. 지난 주말 동안 쓴 것이었죠. 오 형사, 그건 너무... 과장님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시민들에게 원칙을 강조했어요. 규칙은 규칙이라고, 예외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제가 그 규칙을 어겼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실수였잖아. 징계로 충분해. 김경희가 말했습니다. 실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의 위선이 문제예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봤습니다. 25년간 저는 규칙만 봤습니다. 사람은 안 봤어요. 응급 환자를 모시고 온 택시 기사한테도, 출산을 앞둔 임신부한테도, 노모를 모시고 병원 가는 분한테도 저는 똑같이 말했어요. 규칙은 규칙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제가 급한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규칙을 어겼어요. 5분만이라고 변명하면서요. 제가 매일 듣던, 제가 인정하지 않던 바로 그 변명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민들의 사정을 들어줄 순 없었지만 이해하려는 노력은 해야 했어요. 제게는 그게 없었습니다. 저는 교만했고 냉정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잘못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어요. 그는 제 얼굴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야, 왜 여기 왔니? 과장님이 물었습니다. 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일 때문인가? 네, 제 때문에 선배님이 곤란해지신 거예요. 제가 입을 조심했어야 했는데 동료들한테 말해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선배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원칙대로 한 거야. 내가 존경받을 만한 선배가 아니었어. 아닙니다, 선배님. 저는 여전히 선배님을 존경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도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경직되게 일한 건 아닌가. 선배님 말씀이 맞았어요. 규칙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요. 준호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과장님이 사직서를 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천천히 찢으셨어요. 오 형사, 사직까지는 아니야.
자네 말이 맞아.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해. 법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감찰팀 두 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하지. 경징계는 불가피하네. 하지만 그 대신 새로운 업무를 맡아보는 게 어떤가. 박경정이 말했습니다. 신규 경찰들 교육 프로그램에 시민 소통 과정을 신설하려고 해. 자네가 이번에 배운 것들을 후배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나? 규칙과 인간미의 균형 말이야. 과장님의 제안에 저는 놀랐습니다.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물론이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게 진짜 배움이야. 자네는 25년 경험에 이번 경험까지 더해졌잖아. 그게 자네 강점이 될 거야. 과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준호를 봤어요. 준호도 웃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회의실을 나오며 준호가 제 옆에 섰습니다. 선배님 축하드려요. 고마워, 준호야. 내가 그날 원칙대로 해줘서 오히려 고마워. 덕분에 제가 깨달을 수 있었어. 저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새로운 업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신규 경찰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고민했습니다. 규칙의 중요성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에 대한 이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따스한 5월 어느 목요일 오전이었어요. 저는 경찰서 교육장에 서 있었습니다. 앞에는 신규 경찰 20명이 앉아 있었죠. 오늘은 시민 소통과 법 집행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칠판에 두 단어를 썼어요. 원칙과 공감. 여러분, 법 집행은 중요합니다. 규칙이 없으면 사회가 무너지죠. 하지만 규칙만 있고 사람이 없으면 법은 차가운 칼이 됩니다. 신규 경찰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5년간 교통경찰로 일했어요. 규칙은 규칙이라는 신조를 지켰죠. 하지만 석 달 전 저도 그 규칙을 어겼습니다. 저는 그날의 이야기를 했어요. 민수를 데리러 가던 일, 준호에게 단속당한 일, 그리고 제가 배운 것들을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단속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저만큼 급한 사정이 있었다는 거요. 그들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급했던 거죠. 교육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렇다고 규칙을 어겨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법은 지켜져야 해요. 하지만 집행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차갑게 대하는 것과 따뜻하게 대하는 것은 다르니까요. 한 신규 경찰이 손을 들었어요. 교관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요. 좋은 질문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규칙을 어긴 건 맞지만 그 사람의 사정도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둘째, 공감하는 말을 해주세요. 어려운 상황이었겠다고요. 셋째, 원칙은 지키되 인간적으로 대하세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과태료를 발부하더라도 무례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하세요. 그 작은 차이가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만듭니다. 신규 경찰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교육이 끝나고 준호가 교육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선배님,
오늘도 좋은 강의였어요. 뒤에서 들었는데 감동적이더라고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죠. 고마워, 준호야. 오늘 오후에 같이 현장 나가자. 내가 실전을 보여줘야 신규들이 배우지. 네, 좋습니다. 오후 2시, 저와 준호는 단속 차량에 올랐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나가게 된 지 한 달째였어요. 석 달간 교육만 담당하다가 현장과 교육을 병행하게 된 거죠. 시내 중심가를 순찰하는데 한 대의 승용차가 황색 실선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이었어요. 바로 제가 항상 단속하던 그곳이었습니다. 선배님, 저 차량 단속할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가보자. 저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마침 편의점에서 젊은 여자가 나왔어요. 손에 아기 분유를 들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는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여자가 놀라며 저를 봤어요. 죄송해요. 아기가 배고파 울어서 급하게 분유 사러 왔어요. 정말 5분도 안 걸렸는데 여자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석 달 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기가 몇 개월이에요? 4개월이요. 차에서 계속 울어서 정말 급했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도 저를 쳐다봤어요.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어려운 상황이셨네요. 아기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시겠어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황색 실선 구역입니다. 규정상 과태료를 발부해야 해요. 앞으로는 50m 앞 골목에 주차장이 있으니 거기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단속 기기를 꺼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여자는 과태료 고지를 받고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송하다는 말만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말 한마디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선배님 많이 달라지셨어요. 차로 돌아오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뭐가? 예전 같았으면 그냥 딱지만 떼고 가셨을 텐데 이제는 먼저 공감해 주시네요. 준호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내가 가르쳐 준 거야. 그날 내가 나한테 원칙대로 했던 것처럼 말이야.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수학원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석 달 전 그 자리였습니다. 저는 차를 천천히 몰았어요. 황색 실선이 여전히 그어져 있었고 표지판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어요. 이제 저는 그 선이 왜 필요한지, 동시에 그 선 너머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골목 안쪽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200m를 더 걸어야 했지만 괜찮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민수가 학원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주차장까지 왔어요. 고마워요. 당연하지. 아빠가 규칙 지키는 모습 보여줘야지.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빠, 요즘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래요. 우리 아빠 멋있다고. 실수했지만 인정하고 배웠다고. 민수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으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석 달 전에는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
당신 덕분이야. 그때 옆에서 지켜줘서 고마워.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신호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 규칙이 있어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등 아래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저는 이제 그걸 잊지 않을 겁니다. 원칙도 지키고 사람도 보는 경찰. 그게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5분이 제게 가르쳐 준 것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이 되었습니다.